아침 일라디오. 올겨울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밤사이에 경기도 강원도에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은 영하 11도, 강원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여기에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 가장 따뜻한 옷으로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 그리고 제주도에 폭설이 예보도 있습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 산간에 5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하우스 등의 야외 시설물 관리 신경 쓰시고요. 빙판길 사고 나지 않도록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추위가 해를 넘겨서 길게 이어질 모양입니다. 다들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계신 곳의 날씨 상황 전해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전남 지역 바다에서 많이 나는 이것은 주로 자연산을 채취하지만 낙동강 하구나 전남 고흥 등에서는 겨울 동안 양식을 하기도 합니다. 김과 비슷하지만 색이 더 푸르고 김에 비해 철분이 많은 해조류인 이것. 특유의 바다향을 느낄 수 있어서 해조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많이 줄어서 이것을 채취하는 어민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살짝 데쳐 무침으로 먹거나 김처럼 말려서 이것 김자반으로 먹기도 하고요. 전으로 부쳐 먹으면 겨울철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도 있는데요. 12월부터 2월 사이에 무성하게 자라는 이것을 굴과 함께 참기름에 덮어 먹으면 요것도 별미라고 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선 어떤 농업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네. 전 세계로 보면 어떤가요? 유럽이 좀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세계 동물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2017년에 2,100건, 2018년에 540건, 그리고 2019년 23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 이후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1,000건 이상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이후부터는 독일,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 이렇게 북해 해안 지역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지난 23일 기준으로 야생조류 37건, 가금류 22건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유형이 해외에서 발생한 유전자형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행 시기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 철새라는 게 사실 뭐 국경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퍼지는 걸 막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환경부는요, 시베리아 등지의 겨울 철새가 국내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이번 달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대응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일단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서 예찰 지점, 물량, 전담 인력을 확충해서 전국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야생동물질병 관련해서는 이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예찰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 하루 단위로 기관별로 예찰 현황 그리고 계획을 점검하고요.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 지점 우선 예찰 등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 관련 내용과 조치 사항을 지자체 그리고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해서 방역 조치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오리류 등 이렇게 철새 도래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동반 발생이 발생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의 조기 차단을 위해서 예찰을 강화한 한편 방역 활동도 점검하면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들 노력해서 우리도 2년은 막았는데 올해는 일단 발생을 했잖아요. 홍콩 네. 정부가 우리나라 가금류 수입을 중단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홍콩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한국, 영국의 일부 지역에 가금류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고 중국의 CCTV가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식품환경위생서 산하에 있는 식품안전센터가 29일 날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세계동물보건기구 통보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홍콩 당국이 수입을 금지한 한국 내 지역은 경기도 용인, 전라북도 남원 두 곳이고요. 수입 금지 품목은 가금 육류, 알 종류를 포함한 가금류 상품입니다. 홍콩 당국 관계자는 한국과 영국 당국이 이미 이런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세계동물보건기구 관련 기관이 발표하는 이 AI 정보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면서 현재 AI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 동안 28건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943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요. 홍콩 통계에 따르면은 홍콩 당국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산 신선 냉동 가금 육류 740톤, 알 종류 890만 개를 수입을 했었습니다. 네. 자,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에 미래관계 협상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얘기는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는데 사실 어민들은 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어민들이 영국과 유럽연합에 제기한 브렉시트 이후에 미래관계 합의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어업인협회는요. 국가의 다른 목표를 위해서 어업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는데 협회 측은 합의를 대단한 승리로 포장하는 영국 정부의 홍보 활동이 진행이 됐지만 어업 관점에서는 이번 합의는 패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협회는 정부가 약속을 뒤로하고 어업 분야에서 유럽연합에 항복한 데 대해서 배신감, 분노, 환멸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24일 날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에 타결하면서 내년부터 5년 반에 걸쳐서 유럽연합 회원국 어선이 영국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 쿼터량을 현재보다 25% 줄이기로 했는데요. 영국 수역에서 유럽연합 어선 어획량이 매년 6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8,7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영국 어민들의 불만이 나온 건 이해가 가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그 유럽연합 회원국 어선이 잡는 걸 줄인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불공정한 유럽연합의 공동어업 정책 의존이 끝나고 영국 수역 전체에서 어획량에서 영국 어선이 가져가는 양이 3분의 2로 크게 늘어날 거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어업계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협회 측은 전체 어획량에서 영국 어선이 가져가는 비중이 터무니없이 적은 해역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어획량이 획기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건데요.
영국 해협과 켈트의 경우에는 현재 영국 어선의 몫이 전체 대구 어획량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쿼터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획량 대부분을 유럽연합 어선이 가져간다는 것이 영국 어업인의 주장입니다. 네. 정치인들도 비판 대회를 하는데요. 스코틀랜드 국민당 소속의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주정보수반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또다시 스코틀랜드 어업을 전부 팔아넘겼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같은 당의 하원 원내대표도 영국의 존슨 정부가 유럽연합 어선이 영국 수역에서 장기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합의를 맺었다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합의를 잘 맺었다고 자평을 해도 이렇게 손해보는 해역들이 또 생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쪽을 좀 보죠. 유럽연합이 2021에서 2027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이란 걸 의회에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이제 이게 7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앞으로 적용할 2021년, 2027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이 유럽의회에 제출이 됐고요. 이걸 토대로 장기 예산 계획도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직불금과 농촌개발 등 유럽 농종 기본틀을 7년 단위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공동농업정책인데요. 이번 개혁안은 생산연계 직불 확대, 진짜 농민 개념 도입, 청년 창농 직불금 확대 등 우리나라 농종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구체적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2014년에 공동농업개혁에서 이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던 생산연계 직불이 보다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개혁안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특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특정 부문과 생산에 대해서 생산연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곡물과 유지작물은 물론이고 과일, 채소, 쇠고기, 낙농품까지 이 대상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시행했었던 면화 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다만 그 규모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WTO는 특정 작물 생산을 독려하는 각국 정부의 지원을 제한했었는데 그래서 유럽연합도 2003년에 생산과 연계된 직불금은 폐지했는데요. 2014년 개혁안에서 이걸 되살렸고 이번에는 그 폭을 더 넓힌 겁니다. 네.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안보 위기가 고조됐고 그래서 농업 생산 장려 카드를 꺼내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직불금 그리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하게 된 건데요. 예. 우리나라는 올해 공익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서 그동안 운영했었던 쌀 전동 직불제 등 생산 연계 직불을 좀 없었는데 하지만 낮은 식량 자급률 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불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하는 직불금 변화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좀 귀를 사로잡은 게 진짜 농민이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까? 네. 그 직불금 수령 대상이 진짜 농민에게 이제 한정이 되는 건데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농민에 대한 소득 보존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실제 농업 생산에 기하는 농민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농민은 2013년 자격이 없는 수혜자에게 직불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농민 개념을 도입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되면서 나온 개념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운동장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거나 전체 경제 활동에서 농업 활동에 차지하는 몫이 미비한 이들은 진짜 농민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의 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지만 진짜 농민으로 구별이 되는 건데요. 예. 이 회원국들은 대상자의 소득 그리고 농업 노동 투입 조건에 따라 좀 정밀하게 따져서 진짜 농민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 농업 활동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지 등 재배 방목 유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농 직불금도 이제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직불금 예산의 2% 내외로 지출하고 있었던 청년 창농 직불금은 앞으로 2%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창농 청년 그러니까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창업 청년을 말하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업체에 대한 지원금도 최대 10만 유로 우선으로 1억 3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대표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인데요.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년원들 유입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유럽이 또 여러 복잡하고 또 다양성이 있으니까 우리 현실과 비교할 부분을 잘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자,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이 양쯔강 보호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양쯔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든 건데요. 이렇게 양쯔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6일 날 양쯔강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양쯔강 보호법은 중국에서 특정 하천에 관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길이가 6,300km인 양쯔강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인데요. 그동안에 환경오염에 시달려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중국 내 담서 중에서 가장 큰 양쯔강 철갑상어가 멸종됐다고 선언하기도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양쯔강 돌고래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예, 중국 정부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양쯔강 핵심 구역에서 10년간 고기잡이를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화통신은 양쯔강 보호법이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어업 금지를 명확히 규정했고요. 모래 채취 그리고 화학품 생산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겨져 있고 자원보호, 오염 방지, 생태 환경 보호 이렇게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6985님께서 주차장에 눈 쌓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전주인데요. 처음으로 눈이 쌓일 정도로 내려서 다들 운전 조심하셔야겠어요. 라고 소식 주셨습니다. 9733님, 서해안고속도로 영광에서 한평까지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양동한님은 광주에 하얀 눈이 포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 훈훈한 연말이 될 것 같네요 하셨고요. 1178님은 경북 칠곡입니다. 춥고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좀 올라와 볼까요? 7163님 경기도 파주인데요. 영하 15도입니다. 바람도 세차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하셨고요. 9191님 영하 6도의 추운 아침 대전입니다. 마음만은 따뜻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하셨습니다. 자, 이런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상당히 춥고 일부 지역에 눈도 많이 내립니다. 강원 내륙 산지, 경기 북부 동부에 한파 경보 내려져 있고요. 서울 경기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엔 한파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예상되면서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6시 32분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5% 줄이고 재활용 비율은 75%까지 높인다는 탈플라스틱 의지를 밝혔는데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태 파악이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분리해서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구를 지켜라. 2년간 61개국 157개 도시를 직접 발로 누비면서 전 세계의 실태를 목격하고 돌아온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쓰레기센터 이동학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쓰레기센터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일단 직관적으로 들으시다시피 쓰레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실제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활동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두 번째로 기업하고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자체를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부터 그 유통 과정, 마지막 처리 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네. 최근에 좀 사람들 관심이 실제로 높아졌다는 걸 좀 그 현장에서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쓰레기 센터를 만들기 이전에 쓰레기 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글로벌 전체의 이 쓰레기 문제를 다룬 책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고 저에게 이제 이런 관련된 이메일과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람도 느끼기도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수준이라든가 이 아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좀 더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다, 과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네. 다녀오신 경험이 더 소중하게 지금 기록이 되고 쓰일 것 같은데 61개국을 돌아보셨는데 언제 다녀오신 건가요?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돌았습니다. 코로나19 직전. 네. 2년 반여의 시간 동안. 그 진짜 바쁘게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나라를 도신 건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탐험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고령화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고요.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갈등이 향후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다른 나라를 이제 사례들을 좀 둘러보기 위해서 갔다가 이 환경 쓰레기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고령화 문제를 탐구하면서 이 환경 문제까지 탐구를 하면서 지구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기억에 남는 그 장면, 그게 어디였습니까? 제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도 제가 충격적으로 봤었고요. 네. 필리핀 바세코 마을이라고 있어요. 마닐라 바로 옆에 이 바닷가 마을인데 10만 명 정도의 판자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해마다 해양 쓰레기들이 그 바닷가로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바다에서부터. 자신들이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 더미들이 그 해안가로 몰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걸 치우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우리가 내놓은 게 거기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도 생기는데 그 사실 모아서 수출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간 그렇습니다. 나라들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제가 탐구해보니까요,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으로 그렇게 쓰레기를 컨테이너에 담아서 보내고 있었고, 문제는 선진국들이 모든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로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나라가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재활용에 쓰여지게 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쓰레기 산이 되거나 아니면 빗물이나 홍수가 나서 그대로 바다로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진국 쓰레기와 개발도상국 쓰레기가 섞여서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되고 그 바다에 해양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 알면서도 보내고 알면서도 일단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좀 우리 현실을 좀 보자면 배달 음식도 택배 엄청나게 좀 느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증가하는 게 맞겠죠? 예, 아무래도 그 택배가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음식 배달은 뭐 7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상반기에 보니까요, 플라스틱만 해서 한 15%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쓰레기가 늘어났고 폐비닐은 한 11%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는 통계 수치로만 나온 것이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반에서 한 2배 정도 더 늘었다고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2배의 느낌이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침부터 쓰레기가 들어와가지고 선별장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치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음 날 그 양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또 예. 예, 그래서 계속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제일 좀 많이 눈에 보이는 건 플라스틱일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그다음에 상품들 이런 것들이 그런 포장재라든가 일회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가장 많습니다. 네. 우리가 혹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 가보면 아무렇게나 네. 내놓더라. 우리는 그래도 잘 나눠서 내놓는 것 같긴 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참 그래도 노력해서 다 나누어서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처리 선별장으로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 형태의 주거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0% 정도가 주택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으는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약된 업체들이 이걸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잘 분리배출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걷어가서 실제로 다시 분리배출을 하면 여기에서 30% 정도는 탈락을 해요. 아이고. 그래서 30%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다시 가게 되고요. 주택가는 더 심각합니다. 주택가는 사실상 분리배출이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 앞에다가 이제 배출하거나 동네 거점에다 배출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는 탈락률이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량이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걸 이제 업체가 가져가서 다시 할 때 그게 다 노동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일이고요. 수작업이고, 예. 예, 수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여러 현장을 가보니까 주로 5, 60대 저희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일손이 부족해서 절반 정도는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정말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때 우리가 버린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온갖 것들의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만져서 선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위험성을 이제 부담하면서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네.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건데도 좀 너무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 상황도 있겠어요. 네, 처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지만 실제 그 선별장에서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쓰레기들도 많이 들어와요. 네. 일종의 플라스틱 통을 열어보면 갑자기 음식물이 팍 튄다든가 얼굴에 그냥 팍 튄다든가 아니면 뭐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리 깨진 뾰족한 거. 예. 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손을 다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더라고요. 이쪽 업계를 좀 지원하기 위한 정부 대책 같은 건 아직 없었나요? 뭐 정부 대책도 사실은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계약할 때 용역 비용을 조금 더 책정해 준다거나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가 워낙 기본적으로 열악하고 민간 중심의 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제 공공성 있게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탈락된 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이나 매립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네, 지금 저희가 충분하게 소각장과 매립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산수 문제거든요.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이만큼인데 처리하는 시설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과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해외에서 또 여러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그중에 나쁜 예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쓰레기 매립지가 계속 생기게 되고 넘쳐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한반도,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 자체가 땅이 넓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도시화됐고 그다음에 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매립지를 만들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이 기본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쓰레기 정책은 지금 직매립이라고 해서 쓰레기 자체를 그냥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이걸 법을 바꿔서 2026년 이후부터는 직매립을 금지했는데 그러려면 소각장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각을 해서 그 재만 묻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소각장 용량이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과제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을 갖추고 준비를 해도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 거군요. 실제로요,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10%씩 줄이는 걸로 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네. 예, 쓰레기가. 서울 같은 경우는 123%가 이미 초과됐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109%, 경기도는 115%, 이미 100% 이상을 초과해가지고 그 벌금을 내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아이고. 6624님께서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매일 정리하다 보면 재활용되지 않는 비닐 포장지가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8109님 청주에서 경비일 하는데요. 스티로폼 박스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800세대인데 하루 종일 분리수거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지구를 지켜라 시간에 우리 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고민도 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이제 다음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쓰레기센터 이동학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 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 실종자 수색이 좀 쉽지 않은가 봐요. 예, 어제 밤 한 7시 44분쯤에 제주항 북서쪽에 약 2.6km 해상에서 저인망어선 32명민호가 전복됐다는 소식이 해경에 접수가 됐는데요. 네. 선장 김모 씨를 비롯해 한국인 선원 4명,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원 3명 등 모두 7명이 지금 승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경이 도착을 해가지고 9시 21분쯤에 선체를 두드렸는데 선 내에서 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승선한 사람들은 거기 배 안에 좀 전복된 배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해경은 공기 주머니죠, 리프트백을 이제 배에 설치를 하고 침몰을 좀 방지를 하면서 현재 지금 여러 차례 4차례 이상 선내 진입을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조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 바다가 지금 풍랑경보가 발효가 돼가지고 제주 앞바다가 매우 지금 파도가 높다고 합니다. 물결이 4에서 5m 정도로 지금 높게 일고 있고 초속 15에서 17m 지금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배가 방파제에 부딪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 내부에서 좀 잘 견디셔가지고 극적인 구조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예. 지난 28일에 모더나의 스테판 반세 최고 경영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청와대가 어저께 이 사실을 밝혔고요. 한국에 원래 2천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모더나 백신을 한국에. 근데 2천만 명분으로 2배를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공급 3분기 공급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2분기 공급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어제 청와대가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계약을 완료한 코로나19 백신은 3,600만 명 분량인데요. 얀센으로부터 600만 명, 그리고 파이자 1,000만 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백신 공동 구매를 위한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1,000만 명을 확보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모더나 2천만 명분까지 계약이 확인이 되면은 한국도 인구 대비 백신 확보 비율이 100%를 넘게 됩니다. 네. 자, 서울 동부구치소 대량 확진이 전해졌는데 이제 좀 예상은 됐죠.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게 약간씩 넘어가는 게 아닌가. 남부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예.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 인원이 20%가 좀 초과돼서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있는 그 동부구치소 인원을 다른 교도소로 지금 이송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진을 안 받은 사람들. 근데 이제 2차례 검사해서 확진이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지금 여러 명이 16명이 지금 확진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여주교도소에도 지금 30명이 갔고 강원 북부교도소에서도 60명이 갔는데 이들 중에서도 지금 한 명 확진자가 나와서 더 지금 다른 교도소로 이게 지금 확진자가 크게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대응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법무부가 서로 책임 소재를 놓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전수검사 필요성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전수검사 못했다 이런 자료를 냈고요. 서울시는 집단 감염 전수조사는 4개 기관이 충분히 협의를 한 건데 이렇게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유감이다. 또 이런 발표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방역을 책임져야 되는 두 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좀 창문을 통해서 살려달라 외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고 뭐 신문, 언론, 서신 다 차단됐다. 식사도 못 먹는다 이런 거를 종이에 써가지고 창문 틈으로 보여주기도 해가지고 지금 내부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이게 노동계 재계 다 반발을 사고 있어요. 예, 일단 원래 이제 민주당 안도 있고 정의당 안도 있고 국민의힘 안도 있는데. 정부에서 좀 더 대개 노동계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나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내용에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때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책임은 없다. 이거와 관련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이렇게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문구를 교체하기도 했고 그리고 네. 원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한다라는 부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에 정부가 더 더해가지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유예한다 부칙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 안에 보면은 2인 이상 사망부터 산업재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한 명이 사망하면은 이거는 산업재해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니까 이게 지금은 취지가 맞느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정의당이나 뭐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중대재해를 오히려 못 막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재계도 지금 어제 송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국회를 찾아서 독소 조항이 많다 하면서 우려를 전달을 하고 법사위에서는 거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법 통과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시즌 1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고 했다면은 이제 시즌 2는 좀 더 검찰의 힘을 빼는 이런 작업들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방침인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놓고 정부 여당이 추진을 했다가 상당히 지금 모양새가 빠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징계보다는 제도 개혁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검찰을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만들겠다. 네. 이런 지금 방침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법 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다라고 했는데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을 하고 검찰청을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내년에 특히 이제 여당과 야당의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수사를 종결을 했어요. 의혹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예, 어제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이 5개월 동안 이어진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본 당사자가 피고인이 네.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 이런 걸로 이제 고소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거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사건이 넘어오면 검찰이 이거를 다시 재수사를 할지, 이런 것도 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6624님 광명입니다. 첫 차로 출근하는데 온몸을 다 싸매도 눈이 시리네요. 춥습니다 하셨고요. 0494님 경북 영천입니다. 얼마 전에 블랙아이스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출근길 모두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 제주도, 울릉도에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영하의 기온이 머뭅니다. 오늘 따뜻한 옷, 방한용품 잘 챙기셔야겠고요. 아직 해 뜨기 전이라 도로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출발하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산책을 시켜줘야 합니다. 산책하는 동안 반려견이 냄새 맡는 활동도 하고